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날의 유일한 청년 코너 업데이트 197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채팅 남겨주고 계신데요. 쿠마님, 오늘 젊은 애들 나오는 날인가?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그 젊은 애들. 예, 그 젊은이들 나오는 날 맞습니다. 예. 푸나님 안 계시다고 또 나가시거나 그럼 또 저희가 서운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왕 오신 김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와, 600명인데 벌써. 벌써 600명. 예. 근데 지난번에 제가 느낀 게 이제 홍준표 시장 다루니까 홍준표 시장 지지자들이 오셔가지고 역시 홍준표 화이팅하고 지난번에도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이준석 대표 응원한다고 새날이 오길 바란다고. 생각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은 별로 없더라고. 꼴배기 싫어서 시켜주고 싶지 않은가 봐. 아니 그 일단 썸네일이 일단 꼴배기 싫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뭐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주청년 스피커 정재우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황희두 46만 유튜버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황희두입니다. 네. 자, 그 옆에는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로 활동 중이신 오이성님 나와 있습니다. 네, 일주일 출장 갔다 돌아온 오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날의 미래 권력 보람 PD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새날의 막내 보람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수수님이 또 이런 댓글 남겼어요. 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지난주에 여행 갔다고. 아니,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시국이 이런데. 맞아요. 의석이 형님이 어디 해외여행을 가느라 지난주에 방송을 못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어. 뭐 어디 갔다 오신 겁니까? 일단 네. 캄보디아를 갔다 왔고요. 그 의혹을 네가 제기했더라고요. 네? 제가요? 아닙니다. 뒤늦게 방송을 봤는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수님이 그렇게까지 여행 잘 다녀오냐고 물어보시죠. 그랬구나. 잡았다 요놈. 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의석이 형님이 이제 본업 하러 갔다. 그렇게 네. 얘기했죠, 제가. 고맙습니다. 어떤 일 하고 오셨다고요? 본업하고 왔고요. 네. 뭐 오늘 조금 짧게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개발도상국의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조금 일을 잠깐 하고 왔습니다. 어차피 뭐 오이석이 지지지가 첫 코너니까 바로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람님 소개했나요? 네. 네. 오케이. 방송에 집중을 좀 해주시죠. 아직 정신이 출장에서 아직 덜 돌아오시는 것 오늘 같아요. 아침에 두고 오신 거 아니죠, 정신?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 왔더니 아주 피곤합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이석의 지지지. 오늘 제가 일주일 이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2년 넘게 우리 새날 매주 나오면서 처음으로 자리를 좀 비웠는데 또 본업이다 보니까 또 자리를 좀 비우게 됐고, 대신에 가서 뭘 했는지 아주 짧게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요거는 어떤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기후정의라는 말을 항상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돈이 많은 나라들, 그리고 이미 이 문명세계를 만든 서구 국가들이 탄소를 많이 내뿜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현재 가장 없고 가난하고 취약한 지역으로 더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악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출장을 다녀온 걸 아주 짧게 사진 3장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면요. 요거는 실제 현장 가서 찍은 사진인가요? 네, 직접 제가 이제 찍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이고, 이 기후변화 적응의 관점에서 현재 문제가 어떤 게 있고 어떤 걸 하면 좋을지를 이제 보러 간 거예요. 이 지역 딱 보시면 아시죠? 어떤 동네 같습니까? 좀 특징적으로 물이 많은 동네. 비가 많이 오는 동네. 비가 많이 와 보이는. 여기 집이에요? 집이에요. 와, 여기서 좀 뭔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쵸. 여기가 뭐 완전 무슨 시골 동네도 아니고 수도 푸놈펜 외곽이에요. 수도의 외곽. 차로 뭐 한 30분 40분만 가면은 바로 그 왕궁도 있고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로 치면 성남, 수원 이 정도쯤 되나요? 경기도 딱 성남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는데, 요 개천가에 500가구가 저렇게 살아요. 사람들은 다들 밝고 친절하고 좋고, 조그맣게 이제 농사 짓고 텃밭 같은 거 하고 물고기 잡아서 살아가는데, 여기 뭐 학교 같은 게 좀 없고, 그리고 상하수도 없어요. 그리고 전기도 들락날락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식수는 생수를 사 먹고요. 지하수나 빗물을 받아서 생활용수로 쓰고 마시기도 해요. 근데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마을에 큰 위기가 왔어요. 다른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 사진에서 딱 보셨던 것처럼 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희두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나? 실제로 올해 1월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집 4채가 저 상태에서 그대로 떠내려갔어요. 집이 근데 웃긴 건, 너 터무니없는 건,
건기에 비가 많이 와서 우기도 아니고 건기에 말라야 하는 시기에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서 집 내체가 순식간에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와. 그 사진 하나 더 보시면 그 저 집들을 잇는 다리예요. 그리고 저 다리는 이 지역의 이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네. 저 다리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부실하다. 부실하다. 그렇죠. 그런 나무로 이제 지은 건데 저 진짜 한 번씩 부러져요. 그래서 전 실제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떨어졌어요. 걷다가 이번이 아니고 부서졌어요? 예, 예전에 파견 생활을 하다가 부서져가지고 걷다가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좀 다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럼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긴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부러졌던 흔적들이 있고 위를 덧댄 형태예요. 다리들을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비가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뭐 폭풍도 더 세지고 하면은 부러지기 십상. 네. 그리고 거죠. 습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부식되기도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혜무님이 수영은 필수네요 하셨는데 뭐 정말 여기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다양한 것이 우리보다 더 많이 필요한 곳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각자 도생인 거예요. 각자가 똑똑해야 되고 각자가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딱 하나 문제를 하나 짚으면은 상하수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화장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겠다. 하수도가 없잖아. 쉽게 말해서 싸면 어디 가냐고. 그렇죠. 그러네. 근데 변기에다가 볼일을 보면 그 아래에 변기 바로 아래에 똥통, 분뇨통이 이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른바 이 똥차, 분뇨 처리차가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방금 사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집 밑이 바로 개천이죠. 네. 그리고 똥통이 그 분뇨통이 개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똥물이 되는 거죠. 똥통을 물이 덮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똥통을 비워야 되니까 그때 문을 열어서 개천에다가 그대로 방류해요. 그러겠다. 근데 저기 네. 500가구가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인성 질병도 많이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겠다. 그렇죠. 게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텃밭이나 물고기 잡아가지고 생활한다고. 어떻게 보면 사실 자연스러운 순환 구조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문명은 이 순환 구조를 조금 더 안전하고 견고하게 만든 게 우리 문명이잖아요. 네. 근데 아직 우리가 동등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60년대 같은 정도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그림이 하나 더 올라오는데 요건 이제 인근에 있는 학교예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 왼쪽에 있는 거 물탱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파이프가 있죠. 그 파이프가 오른쪽 위에 연결되어 있어요. 네. 학교 지붕이에요. 그럼 학교 네. 지붕에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이 파이프를 타고 흘러서 저 물탱크에 모이는 거죠. 그리고 필터링 해가지고 마시는 시스템이고 저긴 저렇게 학교인데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 다니는 학교예요.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인데 저렇게 빗물을 받아서 생활용수로 쓰고 식수로 마시는 저런 시스템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마을에는 저런 시스템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상하수도를 당장 꾸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당장 저비용으로 당장 공급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게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이제 기후위기 적응의 방법을 찾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러 이제 갔다 온 거예요. 캄보디아에. 문제를 보고 현지에 그럼 저런 우리나라에는 더 많은 해결책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조달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네. 또 높은 수준의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관리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현지에서 최대한 조달할 수 있는 가용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렴하고. 그래서 문제도 보고 해결책도 확인하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저의 출장의 목적인 거고 그러네. 이런 기후위기 적응의 방법이 개도국에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의사님 굉장히 중요한 일 하고 오셨네. 놀러 간 게 아니야 이거는. 놀러 갔다는 얘기 본인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이제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에서 이제 이 정도까지 된 지역이 아마 어딘가에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이제 한국이라고 하면 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제 저 정도는 아니다 생각을 하니까 주로 요즘 우리들 키워드가 뭐 상대적 박탈감, 뭐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꿈을 꿀 수도 없는 삶이 있는 거고 같은 청년이라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의 청년의 고민과
여기서의 청년의 고민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딱 눈으로 보일 때는 우리가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당장 같은 한국 안에서도 또 이런 격차라든지 이런 문제를 늘 잊고 사는데 또 이게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요즘 그 고민의 패러다임 어떤 식으로 뒤집어야 될까? 이게 또 정치권에서 지금 뭐 제3의 권력을 비롯한 뭐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하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이로켓님께서 정의로운 전환이 저기서 생각해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맞고요. 그 오늘은 아주 짧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나중에 한 번 더 소개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방금 그 빗물 이용 시설이 있던 학교에 태양광 시설을 보급을 했어요. 근데 현지에서 관리 유지가 안 돼요.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장이 났어. 그렇겠다. 돈은 수억을 갖다가 발랐는데 현지에서 쓰질 못해요 제대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런 ODA 이런 국제개발 협력을 하려는 게 현재 윤석열 정부거든요. 실제로 철학도 우리나라 정부와 이 기업의 이익에 이 국제개발 협력을 사용하겠다라고 철학까지 바꿨어요. 요것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다음에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그래서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제목을 또 약간 도전적으로 어그로성으로 잡았습니다. 윤석열이 콜롬비아 유학을 다녀와야 하는 이유. 윤석열이 콜롬비아로 유학을 죽이진 말고 어쨌든 우리가 어그로가 세진 않았어요. 왜 콜롬비아냐. 작년에 제가 한번 콜롬비아의 정권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이었죠. 페트로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고요. 네. 콜롬비아의 200여 년 역사상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자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룩한 인물. 첫 좌파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제가 한 줄로 이분을 평했던 거 이재명 대표와 궁합이 참 잘 맞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지금 1년 지났는데 제가 딱 작년 9월 요맘때 이 사람을 소개를 했었어요. 딱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은 다르게 지지율이 50-60% 안정적이에요. 누군가의 부정평가랑 굉장히 비슷한 정도예요. 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뭐 표현할 게 아주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엔 총회에 가서 남긴 어록으로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작년 이맘때 방송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소개를 조금 드리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유엔 총회에 가서 한 이야기예요. 수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기후재앙은 지구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벌기 위한 논리 때문인 것이다. 선진국들은 마약을 없앤다 하면서 열대우림을 불태우고 그러면서 동시에 소비, 권력, 돈 같은 다른 중독을 위해서 더 많은 석유를 요구합니다. 이게 과연 마약을 없애겠다라는 마약 중독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코카인, 석탄, 석유 중에 무엇이 인류에게 더 해롭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석연료 세력과 마약 세력을 묶고 삼방에 보내버려요. 어떤 캐릭터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실제로 좌파 게릴라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해요. 근데 이분이 이 경제학이랑 환경을 또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수도인 보고타의 시장을 역임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고타의 예를 들어서 이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대로 정립을 한 바도 있고 또 영아 사망률도 감소하고 그리고 또 콜롬비아 하면 살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재임 시기에 수도 보고타의 이 살인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능력 있는 행정가. 맞아요. 뭐 이런 느낌.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주 눈엣 가시였지. 200년 동안 한 파가 지배를 했는데 저런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죽이고 싶어요. 근데 살아남았지. 실제로 1980년대에 한 명이 죽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아남아서 3번의 그 시도 끝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뭔가 약간 김대중 대통령 생각도 저 지금 많이 딱 그 말씀 드리려고 맞아요. 했어요. 인동초 같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왜 이 사람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일단 크게 현재 윤석열 정부와의 비교가 좀 되는 거. 지지율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현재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증가시키고 있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네. 뭐냐? 부자 증세. 그리고 하나는 재생에너지 확대예요. 우리나라 정반대인데? 아예 완전? 정반대예요. 완전 정반대. 그리고 그렇게 걷은 세금으로 교육이랑 농업 예산을 올렸어요. 우리 농업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갖다 버렸죠. 네, 갖다 버렸죠. 여기는 부자들 세금 걷어서 농업 예산 올렸고 교육 예산 올렸어요. 그리고 국가 부채 줄였어요.
그리고 아마존의 산림벌채 방지 같은 것도 남미 차원에서 합의도 이끌어냈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 뉴스를 보고 이걸 좀 다뤄야 되겠다 마침 해가지고 좀 가져왔어요. 뭐냐,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가 택시 요금 1,000원쯤 되지 않냐. 시내 버스는 한 2,000원 정도로 이제 저 커뮤니티에서 좀 회자가 됐었죠. 그렇죠. 네. 한시말 한시다 해가지고 한덕수 했는데 마침 저러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페트로 대통령이 트위터에다 이런 걸 올려요. 뭐냐, 이런 정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내용이 뭐냐, 매월 내는 전기요금에 추가적으로 요금을 얼마 정도 부과를 해서 시민들이 매일 원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떨까? 라고 대통령이 제안을 한 거예요. 원래 전기요금은 걷죠, 어느 나라나. 근데 여기다 얼마 정도를 더 얹는 거야. 대신에 대중교통은 프리로. 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시장 때 본인이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밝은 거죠. 누구처럼 대중교통 가격이 얼마나,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양반이 하는 국정과 이 대중교통이라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가장 꼭 필요한 것을 성과로서 한번 증명해 본 대통령이 내는 이 정책의 차이, 상상력의 차이가 가늠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되면은 뭐가 되냐? 어차피 대중교통을 부자들은 잘 이용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부자들도 더 가중된 전기요금을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부가 고스란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보조금처럼 지급이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른바 부의 재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보편적 대중교통 접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수도 보고타에서 각 가구당 한 달에 우리 돈 한 46,000원 정도를 더 내면, 그러니까 전기요금으로 더 내면 보고타의 대중교통 요금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띄웠더니 바로 보고타 시장이 물었어. 그럼 우리가 한번 트라이얼로 시범으로 해볼게.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우리나라 지하철, 지금 서울 지하철만 누적 적자가 17조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상상 딸려 나온 얘기가 노인들의 무임승차에 대한 얘기가 딸려 나와요. 그렇죠. 그 인상 65, 70으로 올리자고. 그래서 이거를 늘려야 되냐, 뭐 없애야 되냐 하면서 또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전기요금 인상에 포함시켜버리고 누구나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게 해버리면 그 논쟁을 초월해버리는 거야. 건너뛰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이제 앞으로 더 검증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 사람이 좌파이기 때문에 이 우파 측, 극우 측에서는 역시 마법의 단어 포퓰리즘으로 대항을 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냐 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시말 한덕수 대중교통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국정 운영과 달리 이 어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왜 새로운 시대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중교통이 제대로 보급이 돼야 시민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양, 그리고 오토바이의 양 같은 게 줄어드니까 화석연료의 양 자체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후위기 시대에도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 정책이 부자 증세랑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 정책이에요. 보면.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자들도 어쨌든 전기요금은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의 차이가 얼마나 다르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하는 어떤 정책적인 수준이 이런 진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게 우리가 무슨 뭐 G10이 되고 뭐 20이 되고 하면서 선진국이라고 자부를 해왔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은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우리가 한 수 접고 우리 오면 한 수 접으라고 하잖아요. 우리보다 밑으로 보는 나라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상상력이 높은 정책이 구현될 수가 있는 거죠.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국가들이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이 기후위기 시대를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역행하고 있는지를 참 체감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 예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 페트로 대통령이 이거 보면은 의성님한테 고소고발 걸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한독수랑 비교당하는 게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뭐 생각의 전환, 뭐 고급스러운 어떤 이런 뿐만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왜냐면 택시비가 1,000원인데 버스비 2,000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산수라던가 상식을 아예 뛰어넘는 정도의 저급한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고 새날에도 쇼츠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헌법 1조 1항도 몰라요. 한덕수 총리 그것 때문에 또 논란됐거든요. 뭡니까? 기벤장에서 일했는데 네. 헌법 1조 1항을 몰라. 민주공화국이란 기본 개념도 몰라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사실 이 얘기 들으니까 그 충북 증평에 20분 컴팩트 도시라고 또 이제 시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도보, 그다음에 자전거, 자동차로 해서 20분 안에 모든 거를 담아내겠다 그 도시에. 근데 그 생긴 거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또 동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서울에 살면서 어디 뭐 병원을 가든가 어디 가든가 이게 막 엄청 오래 걸리고 막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지역에서는 병원 가는데 최소 1시간 넘게 걸리고 그런 차이들이 그냥 서울에 있을 땐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지만 이 지역에서는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그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지만 대통령과 지금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도 없다 보니까 또 이 난국을 어쨌든 또 뚫고 가는 시점이 올 테고 여기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뭐 민주당이나 혹은 다른 당의 정치인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이 많은 도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명박이 서울시장 하면서 가장 크게 업적으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서울시 버스 환승제도 만든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날에서 그 정권 교체 싱크탱크에서도 그 방송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실제로 뭐 그 버스 요금을 국가적으로 뭐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이명박이 그걸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회사들만 배불릴 수 있게 만드는 사실은 그 버스 회사도 명목만 버스 회사지 뒤로 어느 그 자금들이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의 구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체감하는 정책과 또 그게 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는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같은 사람들이 뿌린 씨앗이 악의 씨앗이 얼마나 또 큰가 해악이 큰가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버스 환승 제도 있잖아요. 이명박이 했던 거 요거에 대한 좋은 선례가 바로 이 보고타에 있었고 그때의 시장이 이 페트로 대통령이에요. 아 당시 시장이 네. 둘 다 브라질의 꾸리찌바라는 도시의 버스 환승 시스템을 보고 각자의 도시에 적용을 한 거예요. 누군가는 서울에 누군가는 보고타에. 근데 보고타는 성공 사례로 나오고 서울은 실패 사례? 저는 실패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많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사례로 남아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가져와서 비교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 5회 멤버 정변형님이 이런 댓글 달아주셨네요. 잘 사는 놈은 모를 수도 있는데 총리는 모르면 안 되죠. 건강한 놈은 혈압약 뭐 먹는지 몰라도 되지만 내 앞에 앉아있는 의사놈이 모르면 죽방 날아가는 거죠. 굉장한 비유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블루탑님이 대구 경산 기준 한 달에 버스비 대략 6만 원 정도 들어요. 이런 슈퍼챗도 보내주시면서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민영동님 회원분이신데 또 무음 새날 시청료라고 해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분타리카님은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분타리카님 맞아 멤버십 가입해주셨고 뮤즈케이님 저희 청국장 계속 그 업데이트 시청해주시는 분인데. 새날 완전체 되니까 업데이트 완전체 되니까 너무 좋아요. 뭐 이런 댓글도 의석이 형님까지 응원해 주시는 좋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의석이 형님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보람의 쇼미더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월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가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국내적인 이슈로 덮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른 걸 볼 겨를이 없어요. 맞아요. 의성님이 이제 가지고 와주시는 주제들 보고 하기는 하지만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인데 뭐 당장 좀 이따 나올 주제겠지만 또 윤석열 녹취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반국가 세력 북한의 지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북한 핑계로 누구 때릴 때나 쓰지 지금 북한이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정작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외신에서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사진 올라왔는데 북한 김정은이 푸틴 만나러 러시아 간다. 정상회담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간 건 아닌 거죠? 네, 갈 겁니다. 네, 다음 바로 넘겨주시면은 네, BBC에도 나오고 뭐 CNN에서도 나오고 뭐 뉴욕타임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가지고 와봤고 또 다음 사진으로 바로 넘겨주시면 이제 무기까지 제공을 한다. 협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미국이 빠르게 포착을 해서 기사화한 것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북러가 저렇게 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연결을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만 해도 최근에 전쟁이 있었고 또 전쟁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프리고진도 그렇고 흑해 곡물협정 등등 뭐 새날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랑 먼 일 같은데 네. 북한이랑 러시아랑 저러는 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단 오늘은 민족과 역사, 외교, 경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문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민족, 역사, 외교. 민족과 역사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외교, 외교를. 경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게요. 우선 이슈들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거의 전생의 일처럼 좀 느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도청 당했다 하는 아주 강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받았잖아요. 맞네. 이게 이번 정권 들어서서 그랬죠. 근데 미국한테도 우리가 그냥 뭐 유야무야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결론으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한다는 게 유출이 된 그 정보 그대로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수가 50조 넘게 빵꾸 났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내년 우크라이나 ODA 예산을 얼마 배정했냐? 5,200억을 배정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기사가 올라갈 텐데,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야, 네. 예, 그 올해가 620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8배인 거예요.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포탄인 무기 그리고 경제적 지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저 5,200억이 얼마나 양이 많은 거냐면요. 네. 평소에 늘 때 1년에 뭐 한 2천억, 3천억 이렇게 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2조를 늘려요. 내년 예산을. 그러면서 그 중에 4분의 1 정도 되는 저 5천억이 저 우크라이나에 다 가요. 그러니까 ODA 전체 국가 예산 중에 그치. 4분의 1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4조 원대로 가고 있는데 보통 이제 3조 원대에서 뭐 그 다음에 뭐 2천억 늘리고 3천억 늘리고 이 정도로 가는데 갑자기 2조 원 넘게를 늘려버린다는 거, 늘려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만 5천억을 넘게 늘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의나 어떤 토론의 과정이 없었어.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냥 알려버린 거예요. 결정. 매우 독단적인 결정이었어요. 근데 의성님이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네. ODA 예산 늘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 수건 사업이죠. 이게 양평 고속도로랑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거에 대한 어떤 누군가의 지시가 있지 않고는 도대체 이게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대리전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우크라이나가 절대 혼자서는 러시아한테 까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뭐 미국, 유럽, 서방 국가들을 등에 업고 그들이 뒤에서 있으면서 대리전을 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한 민족이 한쪽은 러시아를 지원하고 한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생겨버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데 우리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이런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 뭐 남과 북의 비극적 뭐 측면 이런 것도 단순히 그냥 슬프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이 솔직히 개념도 없이 이러고 있는데 파병이라도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가 안 나올 거란 보장도 없죠, 사실. 그렇죠. 내려오면. 왜냐면 상상 설마 했는데 보니까 맞아요. 설마를 초월하는 하는 결정들이 양반이니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민족과 역사가 연결이 되는데 지금 보세요. 결국에는 윤석열 등 뉴라이트들이 북한을 깎아내리고 떼내고 또 한국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이 딱지를 붙여가지고 몰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홍범도 장군 등에도 빨갱이 칠을 하면서 왜곡하고 폄훼하고
또 윤미향 의원 죽이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가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 그리고 국토 분쟁까지 관련된 심각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교적으로 두 번째 외교적으로는 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뿐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계속해서 패싱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뭐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한다 이런 소식들을 일본이나 뭐 외신 등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민족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북한을 평화롭게 다루고 또 그게 미국 등 다른 나라에도 협상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충분히 그리고 그 평화라는 게 단순히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 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와 직결된 문제인데 외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고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 대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건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답답하네요. 예전에 그래도 미국이 파병하고 할 때 직접 이라크나 아프간 파병을 했었고 분노에 찬 상태였으니까 네. 온갖 우방들에게 너네도 파병해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전투부대는 우리 못 간다 그쵸. 하면서 의료부대나 뭐 공병부대 정도 지원하는 걸로 네. 적당히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미국도 저기에 낄 생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적당히 돈 주고 무기 주고 끝내는 거고 사람은 맞아요. 파병을 안 하는데 왜 까부냐고. 예전에 미국이 더 할 때도 우리가 의료부대 정도로 퉁쳤는데 왜 더 까부냐는 거예요. 그리고 ODA 예산을 우크라이나에다가 저렇게 티나게 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우크라이나를 정말 위한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등에서 인도주의적 활동할 국제개발협력단체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전문성 있는 단체들. 거기에다가 돈 줘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하면 돼요. 근데 왜 저기다가 지금 갖다가 유성원조를 줘서 차관을 줘서 건물을 짓는데 못 쓰게 하고 큰 인프라를 만드는데 쓰게 해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유상원조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적인 인도적 지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건물 짓고 이런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건물만 지을 수가 있겠냐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예산으로 민간 단체들에게 돈을 줘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까부냐고. 왜 미국이 시키지도 않는 짓을 혼자 앞에서 또 저 꼭두가식처럼 저러고 혼자 하고 있냐고요. 기쁨조처럼. 새날에서 그때 예시가 나왔던 게 있죠. 미국이 한번 중국 째려봤더니 가가지고 냅다 중국 싸대기를 갈겨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 싸대기를 갈기면 좋은데 중국 싸대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싸대기를 갈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2024년 예산안도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뭐 공무원이나 각종 시민단체들도 전부 예산안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 복지 예산도 전부 다 이번에 삭감됐는데 우크라이나한테 5,200조를 뜬금없이 지원한다느니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왜냐면 성과가 그렇게 하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도대체 저런 짓을 하지? 조가 아니라 억입니다. 네. 지금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억이요. 그래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얘기로 또 넘어왔는데 물론 전쟁이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고 또 발생하면 민간인들의 그 고통이 엄청나게 안타깝죠. 근데 지금 디코가 석잔데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예산안이라던가 지금 우리나라 세수가 당장 50조 빵꾸가 났잖아요. 네. 넘게 빵꾸가 났잖아요. 근데 국격에 걸맞는 공적 개발 원조 ODA도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그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자기가 국격은 다 떨어뜨리고 오히려 윤석열이 떨어뜨린 그 국격에 맞는 지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못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대통령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세계 경제대국 원래 10위권이었는데 바로 13위로 밀려났죠. 근데 그것도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고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갈수록 나아질 가능성이 오히려 적어졌잖아요. 그런데 뭐 도와주는 거 당연히 좋은데 그게 또 자기 돈도 아니고 그렇죠. 국민들은 지금 이자 높아서 가계부채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부자들 돈 아껴줘서 세금 빵꾸 난 상황에서 저렇게 쓰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지금 누구 말 맞다나 우리는 아직 종전이 안 된 휴전 중인 전쟁 중인 국가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한테 무기 퍼주고 돈 퍼주고 하는 게 누가 봐도 국가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네, 가까이 있으니까 뭐 중국, 일본을 잠깐 볼게요. 뭐 중국, 일본도 뭐 예뻐서 보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뭐 시골로 내려가서 농촌 살려라 하는 이런 대책 없는 얘기들도 물론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화웨이 등을 통해서 지금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고
최대한 거기에 노력을 쏟고 있거든요. 또 AI를 통해서 쓴 논문을 자격 박탈하겠다. 이런 기준들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AI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되고 있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은 이만큼 하고 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그 과학 총괄기구를 하나 신설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데 미국, 중국 기술 경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핵폐수 가지고는 아주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주과학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달 탐사선 탑재 로켓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정부 산하 기구를 통해서 민간 우주 산업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정권은 정우현한테 한 거를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예산에서 당장 R&D 분야 16% 깎아버렸잖아요. 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기초과학도 약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로서는 아주 큰 로스 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말아먹고 있는 중이라는 건 모두가 아실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네. 근데 이게 윤석열이 자기에 맞지 않는 자리에 간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하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윤미향 의원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이거 예전에 우리나라로 흘러드는 잼머니에 대한 보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만 한두 사람이나 세력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은 제국주의적으로까지 보이는 기득권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엔 우리 눈에 윤석열이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건 보이건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늘 공부하고 저들의 이런 야비하고 악랄한 작태에 놀아나지 않도록 휘말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고등학생들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침 날린 게 기사 나온 거 봤는데 네.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윤석열한테 네, 감사하다. 왜냐면 이 홍범도 같은 분을 쳐내면 이제 이 교과서랑도 얽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흉상을 치유내만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역사 과정에서도 그분을 배워야 되고 거쳐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이렇게 빼버린다는 것은 그걸 다 부정한다는 것이고 그럼 역사 교과서도 바뀌는 거거든요. 내용이. 그런 차원에서 홍범도 같은 분을 빼면 다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빠지겠다. 그러면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았는데 잘 됐다. 다 빼라 그냥. 약간 이렇게 비아냥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애초에 그 자유시 참변 얘기한 것도 언플했다가 이건 뭐 학계에서도 그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고 애초에 그 현장에 안 계셨는데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네들이 뒤집어 씌워서 그냥 진짜 뉴라이트가 기를 쓰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또 단독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뉴라이트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막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도 하고 그랬던 그 친일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득세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염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딱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뭐 전부 다 여기로 모여라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 각자 분노한 포인트도 너무 다르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도 이슈를 분산시키는 것 같은데 그거에 우리가 중심 뼈대는 잡아야겠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또 분산돼서는 또 각자 누가 그걸 막할 것인가? 그거는 여전히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방송 직전에 이제 단독으로 나온 건데 최근에 그 4대강 보호 존치를 위한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그 대표적인 환경단체죠. 녹색연합의 활동가들이 이제 현장을 점거했어요. 현장에 들어갔어요. 난입을 해서 이제 시위를 했습니다. 4대강 보호 없애라고. 그리고 이제 잡혀갔는데 그 중에 3분이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이 됐어요. 아이고. 뭐 시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미 녹색연합에는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4대강 보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했고 그 외에 기후정책과 관련된 역행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비판을 해왔어요. 그건 저는 환경단체의 이제 역할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4대강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는 뭐 환경적으로 4대강은 그냥 없애는 게 가장 좋다로 이미 결론이 거의 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군요. 이걸 갖고 대중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 4대강이란 말을 꺼내면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여겨버린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단체로서 환경운동가로서 그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내고 분명히 잡혀가서 이런 고초를 당할 걸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강행하고 목소리를 내고 연대의 의지를 고취시킨 녹색연합의 활동가들을 저는 매우 응원을 하는 바이고 다만 이 문제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분들도 현재 윤석열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있고 어마어마한 피해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본인들이 당사자 될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저렇게까지 해. 4대강 끝난 얘기잖아가 아니라 오죽했으면 이렇게 서슬퍼런 시기에 저렇게까지 했겠어? 정도의 시각으로 이슈들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보면 뭐 강우병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선동으로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그렇죠. 그걸 저쪽에서 전략으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4대강뿐만 아니라 지금 이명박 정부 더 앞에 올라가서 뭐 이승만 정부 때부터 있었던 일들이 지금 다 정당화되고 세탁을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뭐 어떤 정보와 팩트 이런 것만으로 결코 쉽게 생각할 싸움은 아니다. 물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뭐 말씀 주셨듯이 부정평가가 60% 전후로 거의 박혀 있고 네. 매우 싫다가 거의 과반을 넘기는 상황이라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이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제 정치인들이라면 혹은 뭐 언론인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아까 제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 말씀드렸지만 이동관 들어와서 지금 한 얘기거든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거 친다 그러면 조중동부터 쳐야죠. 원래는. 그쵸. 근데 조중동을 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진보 진영에서도 한번 생각을 잘해봐야 된다. 우리가 어떤 당위에만 가서 뭐 설치하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다간 지금 이동관으로 보면은 그 무기 가지고 이쪽 쑤실 겁니다. 지금 유튜브까지 지금 연결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솔직히. 저 그래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뭐 좀 아까 제 주제 외교적인 주제랑은 좀 벗어난 주제지만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언론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법이라든지 뭘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딱 그대로 이동관이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민주당이나 이쪽 진영을 뭐 범민주 진보 진영을 많이 공격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윤석열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그 전체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넓게 본다면, 왜냐면 당장 윤석열 하나 없애고 나면 그 다음에 민주진영이 장기 집권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 보세요. 당장 4년 만에 돌아온다고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라고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들 각자 또 깨어있고 공부하고 항상 이렇게 여기저기 살피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들 사실 우리 쪽에서 많이 항상 전해주시고 또 같이 고민하니까 또 시청자분들도 같이 함께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분뇨의 질주님이 슈퍼챗을 2번 보내주셨는데 분뇨의 질주님이 보내주시다가 길을 잘못 들으셔가지고 운전 중에 보내셨나 봐요. 길을 잘못 들으셔가지고 질주하셨나 보다. 일산으로 가셔야 되는데 판교 쪽으로 빠지셔가지고 지금 엉뚱한 가고 계세요. 네. 아이고. 빨리 다시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미야키님도 역시나 저희 업데이트 완전체 응원해 주신다는 또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인데요. 황희두의 스팀팩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팀팩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다뤘지만 그 사이에 또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또 그냥 넘어가는, 물론 이제 다른 이슈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뭐 지난주에 좀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자유총연맹이 어떤 데인가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자유총연맹, 그러니까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철우라는 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윤석열의 뜻을 받들어서 뭐 정치 원래 개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관에 있는 조항을 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그 얘기는 즉 윤석열이 시켜서 그 조항을 없앴다. 정관을 시켰다라고까지는 꼭 안 하더라도 어쨌든 그 뒤에 든든한 백으로 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다음 사진 그냥 넘어가서 볼게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도 요 스트레이트에 발언한 것도 나왔고 이미 몇 달 전부터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대놓고 저렇게 사무부총장이 총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문재인 대입법, 이재명 대입법 이게 민주정에서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 문재인 정부 때였다면 네. 그리고 그때 사무부총장이 저랬다면 진작 날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애초에 그거를 조항을 삭제하게 그 정관을 통과시켜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거부터가 지금 불공정한 싸움이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리면 문제는 이게 조직적인 개입 의혹까지 지금 번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종명 국정원 3차장 출신 전속 강사로 데려간 거, 그 사람이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과 티키타카 했던 거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이 뭐냐? 지금 저 자유총연맹 내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보수단체의 총집결, 전체 뭐 찐보수 어쩌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총 결집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다라고 봅니다. 다음 사진 바로 또 넘겨보면 문제는 이거의 규모인데요. 그냥 이들이 뭐 자기들끼리 저러는 거 아니야? 원래 태극기 있었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시다시피 회원이 320만 명입니다. 그리고 별동대로 1000명가량이 있고요. 여기에 심지어 1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자체 보조금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거죠. 이권 카르텔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권 카르텔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카톡방에서는 심지어 요 사진은 제가 양이 많아서 못 가져왔지만 뭐 댓글 방어, 한마디로 민주정에서 하는 대관, 이건 우리 민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면 여기서 아예 그 카톡방에서 지시를 통해서 뭐 재훈님의 표현대로면 지시고 뭐 아무튼 그런 게 하고 있다. 내 표현대로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적발이 많이 됐었잖아요. 이번 대선에도. 네. 뭐 동료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뭐 단체가 이렇게 카톡방, 디스코드방 운영하면서 야, 이 기사에 빨리 가서 악플 달아, 뭐 선플 달아. 실제로 지시한 정황이 다 이미 드러났었습니다. 누가요? 예. 그 신남성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관련해서 고발도 했었죠. 네네, 좋습니다. 용감해요.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은 이게 지금 대통령을 믿고 까부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저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된 단체고요. 그리고 임직원이나 구성원도 선거운동 금지입니다. 근데 대놓고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자문위원으로 최근에 500여 명이 신규 위촉이 됐습니다. 그 500여 명이 아까 뭐 신남녀는 들어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활동하는 그 아스팔트 우파, 네, 그 김상진 씨, 막 그런 사람들 들어가 있고요. 거기 그 사람 물론이고 각종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댓글 공작, 그리고 관제 데모 뭐 시위자들까지 죄다 영입을 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막 허현준 이런 행정관이 있는데 막 김기춘 막 이런 사람들 나중에 유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때 데모 관련해서 부당한 일 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뭐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근혜 탄핵은 위헌이다 이런 얘기들 떠든 사람들까지 여기 자문위원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끔찍한 거죠. 이게 이 중에는 우리가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일 거고요. 의도는 너무 투명한데 진짜 웃긴 게 박근혜 탄핵이 위헌이었으면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는 거네요. 네, 뭐 그런 거 이제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그래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 바이든 날림이랑 비슷하다. 뭐 그런 취급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이민구라는 사람, 이제 새날 애청자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 승부는 중도에서 결정된다. 대놓고 총선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죠. 총선을 염두에 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죠. 저 사람이 누구냐?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 문파라고 하는데 소위 이제 그 진영 내에선 뮨파라고도 불리고 그렇죠, 뮨파. 이재명 저격수라면서 언론에서 열심히 또 띄워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랑 되게 이렇게 친분이 있다고도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란 말까지 쓰면서 막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얼굴 걸어놓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대놓고 윤석열 찍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심지어 이게 자세히 얘기하긴 뭐하지만 이제 새날을 또 고소했던 기사를 또 제가 발견해가지고.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영상 예전에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또 보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별별 사람들 다 끌어모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이 극단적인 얘기하는 사람들만 데려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장은 극단적인 사람 맞아요. 저런 식으로 구색을 나름 맞추면서 그쵸. 이것저것 스토리를 막 만들어가고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스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빌드업을 하는 그 과정에 그 순간엔 몰라요. 이게 무슨 그림으로 어떤 전략을 짜고 수싸움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치. 한참 지나야 알게 되고 맞지. 그 이후에 알게 되고 이미 전투 벌어져서 패배하고 나면 의미가 없어지죠.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외로도 좀 넘어가 보자면 아까 우리가
뭐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앞에 다른 코너에서 얘기했는데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 또 빈틈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펜코에서 조회수가 40만 가까이 나오고 요 하나 올라온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어제 하루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와 어제 밤에 아주 즐거웠습니다. 즐겁습니까? 그렇습니까? 재밌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나는 국힘이 민주당보다 싫다. 윤석열 녹취록이 지금 그 덧탐사에서 나온 게 실시간으로 되고 있죠. 펜코를 비롯해 대부분 커뮤니티 엠팍은 또 펜코를 까면서 윤석열 역시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뭐 지금 아무튼 이 싸움이 막 번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이꼬르 펜코다. 그렇죠. 그래서 그 펜코에 저희 새날 그것도 올라갔었어요. 거기 막 그 저희 새날에서 업데이트해서 다룬 거 이준석 편 다룬 게 새날에 펜코에 올라갔는데 댓글도 막 달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고 있다면 요것도 한번 올려달라고. 많이 와종. 네. 아니 뭐 생각을 또 공유하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저도 대선 때 진짜 지겹도록 서로 이렇게 이런저런 지지자분들과도 그렇고 싸움을 벌였지만 그건 경쟁을 한 거고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이거는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약간 동맹이라고까지는 거창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을 먼저 일단 끌어내려야 된다. 네, 뭐 끌어내린다. 공동의 적이군요. 네, 공공의 적이 지금 그렇지. 뭐 누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제가 예전에 윤 루카스라고 그 차가운 자본주의 웃긴 게 그거를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 넣은 다음에 막 차가운 자유주의인가 막 해가지고 지금 막 요거 밈을 만들어서 퍼뜨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청년들한테 이런 게 너무 우스워지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밈으로 만들어갖고 거기에 대통령 얼굴 넣고 그래서 뭐 뭐 두창스인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별 밈이 막 놀이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놀이가 되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치. 댓글 부대는 예를 들어서 막 돈으로 하든 뭐 이념으로 하든 이것보다도 놀이. 내가 더 재밌는 밈을 만들어야지. 더 재밌게 이걸 확산시켜야지 하는 그 놀이가 되는 순간 사실상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저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했던 거죠. 놀이 문화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무튼 또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뭐 이게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근데 진짜 큰 발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제 펜코까지도 지금 윤석열은 도저히 아니다. 실제로 영린을 건드릴 법한 얘기들 국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을 텐데요. 근데 원래 보통 저런 정도의 녹취록이 터지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원래 보통 반박하는 입장이 나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저게 선동이라든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니면 뭐 덧탐사의 날조라든지 저들. 근데 이상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 걸로 알아요. 여기서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건 그 이상민 씨,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가 페이스북에 요거 올라올 거래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영상이랑 뭐라고요? 저 퇴근했다면서 이게 한마디로 이제 마치 용산 연락 받은 것처럼 해서 또 이걸 살리셨는데 역시 또 이런 거 안 놓치신다. 그러니까. 센스 넘치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국에 웃음 나오냐 니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가 버텨가는 거고 누군가는 그러니까 뭐 시사뉴스를 끊을 수도 있고요. 더 볼 수도 있고 어디 잠깐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웃음으로 버틸 수도 있고 막 투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그에 맞춰서 다 그냥 하는 건데 그거를 또 단일대오 너무 다 똑같은 방식으로만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은 똑같겠죠. 근데 그 가는 과정들은 다양한 길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 뭐 웃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웃으면서 까고 있어요. 아까 그 고등학생이 매기는 거 보세요. 감탄했다니까요.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하고 눌렀는데 이제 외울 것도 줄어들고 좋네요. 어디 다음 번 없애보세요. 막 이런 식이에요. 고등학생이. 이런 센스. 돌려가는 거야. 돌려가는 거. 재훈님이었으면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들 몇 개 이제 또 법적으로 또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용산에서 또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용산에서 나 고세주는 땡큐지. 대범해 줬어요. 좋아. 근데 사실 요건도 요건인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진영 간에 한마디로 저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폭탄이 터진 거고요. MBC에서 그 강승규 수석건 그 녹취건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MBC 뭐 매국 언론 지칭한 얘기하면서 거기에 또 집회에 나간다는 식으로 하니까 좋다는 식으로 하면서 주위에 또 알리라고 하고 실제로
그리고 나서 그 MBC 앞에 집회가 늘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것도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이것 또한 꼬리 자를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좀 안팎으로 저 알아보니까 박정훈 대령권 이게 네. 지금 이건 탄핵 사유 될 수 있다. 심지어 서른 의원까지도 얘기했죠. 네. 서른 의원님이 또 그 기가 막히게 딱 맞고 바로 거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여의도 안에서 지금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왜냐면 실제로 윤석열의 과거 윤석열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그쵸. 하고 사실 이거는 그 국힘 내부에서도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녹취록 관련해서 일각에 그런 반응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녹취록 잘 들어보면 뭐 DJ 얘기 나오고 호남 뭐 노무현 대통령 나도 존경했었다. 뭐 근데 이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 녹취록이 나오네. 뭐 그런 의견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그들 입장에선 이거 망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 아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걸 듣고 이 진정성 이렇게 하는 사람 일부 있을 수 있겠죠. 어디든 5천만 인구에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고 원래 마음이 가 있었던 거고 사실 실제로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는 할 수 있죠 누가. 다만 저걸 그 듣고 나서 마음을 돌린다는 거는 그냥 이미 마음이 떠나 있는데 저거 그냥 듣고 나 지지할 명분 줘 이런 거고 실제로 뭐 저들은 맨날 저러고 있죠. 올라서 30% 정도 되겠죠. 실제로 맞아. 진짜 이 박정훈 대령권이 진짜 정말 심각한 건이라서 네. 민주당에서도 즉각 대응했죠. 공수처에도 지금 고발한 상태고요. 내일은 또 이제 뭐 그 관련 법안도 뭐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 한마디로 쫙 결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 보수 진영에서 똘똘 뭉치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박근혜 탄핵도 원래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치기 시작하고 그랬죠. 그다음에 막 보수 진영에서도 이 밤이개 그쪽에서 막 이렇게 합류를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지 민주 시민들만 결집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그럼. 이제 우리가 다들 아는 사실인데 그렇죠. 지금 저기에 붕괴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계속 윤석열 정부에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맞아요. 이재명 대표 비난 계속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 너네 이대로 가면 큰일 나. 라는 경고성 글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이런 신호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그럼 여기서 꺾냐? 꺾으면 지금 시기에 봤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 힘이 확 실리게 되죠. 네. 지금 막 단식도 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절대 안 할 거예요. 저 사람 그리고 말도 꺾지 듣진 못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그 대통령도 뒤에 진짜 누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또 재호님이 항상 평소에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따져봤어요. 본인 생각으로 얘기를 하세요. 예. 아, 네네. 예. 뭘 자꾸 내 얘기를 그래서 해. 재호님의 존중을 저도 이제 받는 입장에서 예. 확실히 그거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 같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심지어 외교 지금 해외 나가는데 또 뭔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맞다. 오늘 또 나갔지. 네. 어젠가요? 어제 나갔나? 최근에 나갔는데 한동훈 장관은 또 뭐 다음 주에 또 나간다 하고요. 지금 뭐 맨날 나가요. 한동훈 장관은 왜 나가요? 왜 나가? 법무부가 가는데 그 지역도 가는 뭐 엑스포 유지랑 상관없는 지역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그 많은 법무부 비판을 장관이 엑스포 유치에 왜 가?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 그때 인사 관련한 거 가서 배우러 오겠다고 갔다 와서 하는 것 좀 보세요. 왜 나가는지는 본인은 알겠죠. 네. 그 법무부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가서 뭐 4천만 원인가 얼마 대도 엄청 많은 금액도 써가지고 숙박하는데 뭐 그런 논란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면 된다. 지금 저는 근데 진짜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뭐 정의는 승리한다. 이게 가끔씩 필요한 구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믿고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뒤바뀌잖아요. 승리한 게 정의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저 강자들이 맨날 그걸 갖고 이제 우려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김대중을 만들었고 노무현을 만들었고 여기까지 온 거다. 그런 거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한 5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요거 그냥 가볍게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좋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잠깐만 해움님이 또 슈퍼챗 거액 보내주시면서 오이성님 복귀 축하드리고 아이고. 드디어 월급 오른 기념으로 쏩니다. 황혜두님 책 선물도 뒤늦은 재훈님께 감사 인사드려요. 보람 PD님 더 승승장구하세요. 새날이여 영원하라. 노가이
노가리 타임 포에버. 근데 재훈님이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 왜요? 뒤늦은 재훈님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뒤늦은 재훈? 아니 그 재훈님 가로돼 있는데 그냥 약간 굳이 넣어주는. 책 선물도 뒤늦은. 네. 책 선물도 뒤늦은 재훈님. 아무튼 빨리 해주세요. 월급 오른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진행자하고 시청자를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갈라치기가 아니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요? 네. 월급 오르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각자 근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때 보통 게임 때도 우리 그랬잖아요. 택도 없이 제가 갑자기 나 프로게이머 이거 전체 우승할 거야 이러면 너무 택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 중간에 과정들 성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우리 민주시민들께 동기부여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성취감 어떻게 중간 줄 수 목표를 있는가. 정해서 그거를 달성하는 걸로 그 효능감을 맛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급 오른 것도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소소한 소식도 전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전 그런 차원에서 어제 소식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녹취록이 터진 게 녹취록 그 방송 자체도 들어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재밌더라. 재밌는데 저는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거 우리가 해악의 민족이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노회찬 평전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노회찬 대표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 권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농담이다. 이거를 좀 몸소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이 웃을 때냐, 언제가 웃을 때냐 그러면 그런 거 다 찾아서 웃으려고 하다 보면 웃을 날이 며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진짜 다 같이 진짜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난 그게 되게 열받더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진짜 목숨 걸고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무기한으로. 근데 그 일대에 보면은 막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의혹들을 제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재명 대표 손을 막 이렇게 뭐 꼬투리 잡으면서 막 그 사이로 뭐 비타민을 먹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보온병에 뭐 먹을 게 있다는 둥, 예를 들어서 와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 이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를 보면서 격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제가 매번 하는 짓이 꼴 보기 싫잖아요. 이게 그냥 무시가 답이다. 이게 먹히는 대상이 있고 아닌 대상이 있는데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면 그 일배식 사고, 일배라는 사이트는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늙어서. 그게 여기저기 퍼졌는데 이거 더 이상 무시가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박정훈 대령 말씀드렸는데 박정훈 연관 검색어 지금 최근 이슈된 거 뭐였습니까? 고향이에요. 그렇죠. 박정훈 대령이 저렇게 치고 나오니까 야 고향 어디야? 저거 전라도야? 이거 하려고. 맞아요. 만약에 저분이 전라도였으면 또 온라인상에서 적어도 양상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 구속영장 청구 기각된 건 또 뭐 그대로 갔겠지만 전라도 출신이라 뭐 그러네, 뭐 문재인 때 뭐 했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온라인에서 이상한 전선이 그어지거든요. 근데 이분 경북 포항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갑자기 야 왜 저러냐 이렇게 된 거 스텝이 꼬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누가 저 처음에 당 왔을 때 전라도라고 항이도 전라도 조선족까지 갔잖아요. 조선족까지 갔어요. 조선족까지 가는데 전 그거 보면서 되게 웃었죠. 친구들한테 공유하면서 근데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조선족을 알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고. 이걸 보면서 이게 결코 이 여론전이라는 게 우습게 넘기면 안 된다. 그 우습게 넘긴 게 나중에 연결이 되더라고 스토리가. 그러니까 여론이 이미 형성이 돼버리면 그거를 또 막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미 해명을 하는 꼴이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경북 영주 풍기 출신 이제 가족 그 친가가 그거 알려지고 나서 그런 댓글 달려요. 근데 쟤 왜 저런데?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박대령이랑 똑같네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 넘어가요. 전라도였어 봐요. 온갖 거 이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이게 그냥 우리는 청년들 체감 못하죠. 근데 온라인상에서도 블라인드나 청년들 많이 쓰는 에타 이런 데서도 부산대에서 최근에 올라온 거 봤어요. 부산대에 에타에 그런 게 올라왔어요. 그 뭐지? 학생들이 야 뭐 홍어라 그러면서 7시 막 이런 표현들 있죠. 일베에서 하는 표현. 지금도 최근에 올라온 글입니다. 정치 얘기 좀 그만하라 그러면 안 되냐고. 왜 우리 학교에서 부산 지역의 대학교에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진행형인 문제랍니다. 근데 실제로 그 보통 일베들의 시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다들 그 젊은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이 쭉 있는데 그 연구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 전라도 우리 세대에는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의식으로는 나 전라도 사람 그렇게 편견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라든지 무의식적에 나오는 것 모든 것들에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죄의식을 더는 게 왜 무서워지냐면 놀이문화 때문에. 맞아요. 나 웃으라고 한 건데 웃자고 한 말 왜 이렇게 진지 빨고 해? 막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아니 그게 이제 하나가 또 방방방 거고. 그러니까 이런 놀이 문화를 이 무기로 삼아서
이쪽을 치는 거. 그러면서 헤이트 스피치를 넓혀가는 거. 그게 이게 되게 까다로운 전략이에요. 그거랑 또 한축에서는 표현의 자유. 이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곤 합니다.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럼. 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도 민주 시민들과 같이 고민도 하고. 그렇지. 요런 게 또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민주 시민들이 이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또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변이사 우리 정변 형님께서 지나가던 전라도 1인. 아, 형님 전라도셨군요. 몰랐습니다. 근데 웃긴 게 형님이라 부르면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아니,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근데 저 안녕하십니까를 종만이들한테도 하잖아. 그치. 종만이들 내놓고. 아까 종만이들 채팅 올라왔던데. 안녕하십니까. 종만이들 누군지는 알죠, 근데. 프로야. 근데. 저는 예의 바릅니다. 제가 사석에선 되게 예의 바른데 이게 방송 컨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까불까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컨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는 예의가 굉장히 바릅니다. 본심과 관련 없는 캐릭터는 없다고 유재석 씨가 얘기했죠. 윤우님이 그러셨으면 그런 거지. 종만이들 아직 있네. 간 줄 알았어. 되게 늦게 들어와요, 종만이들. 아니, 늦게 아까 들어오네. 있었어. 아까 있었어. 아까 채팅 아까부터 남겼었어요. 있었어요. 예. 영혼 없는 얘기 하더라고요. 채팅이 없길래 간 줄 알았는데 안 갔네. 저 맞아 이거 고고씨 자꾸 지난주 기화 씨 잘렸네. 이거 한 줄이 꿈에 나오더라고. 캄보디아의 잠 못 이루는 밤이었어요. 고고씨님의 한마디에. 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야, 이런 무서워요. 댓글 참 힘이 되겠다. 해움님, 기우 아저씨가 있어야 무게감이 있죠. 실제로 기우 제가 아저씨가 없으면 약간 무게감이 없나 우리 방송이? 실제로 제가 여기서 목소리가 제일 많이 나가요. 그리고 재호 형님이 또 이제 가볍게 가볍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건 그렇죠. 아무튼 자 종만이들 오이성님이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웃기는 짜장들이죠, 종만이들. 네. 지난주에 뭐 아니 지난 주말에도 네. 강부이 그 부인님 고정 가자고 오이석의 지 뭐가 생각나지 않는 한 줄 또 그것도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네. 저 이게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맞을 때가 아프죠. 맞아요. 많이 아팠어요. 가깝다고 생각한 거겠죠 본인이. 그러니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의석이 형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큰일하고 왔던데 막 놀러 갔다고.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재훈님. 몰라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희도님 아니었나? 어차피 방송에 다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나를 모두 투어로 만들었더라고. 그치. 여기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자리를 비우는 순간 무조건 표적이 돼.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심지어 땜빵들이 너무 잘해. 맞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있어요. 부인님은 출연 금지시킵시다.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 그러면은 다른 종만이들은 괜찮았어요. 네. 내가. 부인님은 괜찮아요. 그래. 걔는 아무 때나 와도 돼. 너넨 와. 너넨 안 무서우니까 너넨 언제든 와.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또 많이 또 대기하고 계십니다. 많은 능력자분들이. 그래서 줄 서 있어 지금. 줄 서 있어요. 꺼 우리가. 진짜. 자리 비우지 말고. 선수 중이에요. 왜냐면 이게 저는 나중에 한번 이런 얘기 많이 해보고 싶은데 원래 현안도 현안이지만 정치를 이제 스포츠와 게임으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 요즘 젊은 분들 중에. 근데 그런 이 선수층이 왜 중요한가?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필요해. 좋지. 아까 빌드업 얘기할 때 저는 축구로 생각했거든요. 요즘 빌드업이 워낙 좋으니까는 공격수들도 전방 압박 수비를 빡세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골키퍼들까지도 빌드업 패스를 잘 해주는 발밑이 좋은 선수들을 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변모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맨날 똑같은 빌드업을 맨날 당하냐고. 맞아. 이런 얘기 사실 진짜 되게 공감 가는 거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수비수 호날두 이 선수가 혼자 개인 플레이하고 자꾸 막 볼 드리블 욕심내는데 예를 들어서 막 메시는 전체적인 판을 본다. 네. 저 롤로 가면 우리 월클라인 페이커님 형님이거든요. 페이커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빠지면 부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치. 같은 5대5 같은 이 1인이지만 그게 아니다. 정치도 좀 비슷하다 봅니다. 맞습니다. 나 혼자 잘났어. 나 혼자 이거 다 할 거야 하면은 결국 안 돼요. 그럼. 판을 풀어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네. 근데 진짜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이 업데이트 아니면 사실 들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요 얘기하니까 나가시는데. 아니야. 우리 뭐 공식 방송은 끝났으니까 그치. 저희는 이제 뭐 그냥 나가실 분들 나가라고 하시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런 방송 솔직히 뭐 어느 정치 관련 시사에 관련된 방송에서 들어요. 이런 거는 진짜 업데이트만 들을 수 있는 방송이고 종만이들이 이런 얘기했네. V 제발 고정 부탁드립니다. 누가 빠지고 고정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종만이들. 그러니까 누구를 빼고 V가 그 자리에 고정을 왔으면 좋겠는데 5명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변 형님도 사실 제 5회 멤버인데 지금 출연을 못 하고 있잖아. 영원한 제 5회 멤버. 아니 자꾸 그렇게 하면은 본인 방송 가서 재훈님 깝니다 자꾸. 나중에 깔기 싫으면 조용히 하고 계세요.
재훈님 한마디 할 때마다 실시간 10명씩 빠지는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원래 이 방송은 자유로운 방송입니다. 20명씩 가셔도 돼요. 예. 안 말립니다. 고고식님이 이쪽 편이라 다행이야. 쫄렸으면 상당히 비수에 꽂혀.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노가리 얘기하니까 바로 끝내는데. 네. 이번 주도 재밌었다면 채팅창에 여러분들 1번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반에 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